지금 이 우주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문명들이 별들을 응시하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학은 그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은하 하나만 해도 수백억 개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들이 수백억 개의 별을 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은하 너머로는 트릴리언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 이 숫자들은 사실상 지능형 생명체가 우주 역사상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장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주는 만남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 별이 타오르고 행성이 형성되는 것에 허락된 동일한 물리 법칙들이 거리, 에너지, 시간, 확장으로 이루어진 감옥을 만들어냈으며 이 감옥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두 문명이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서로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다. 이것은 물리학이다. 당신이 현실을 영구히 바꾸는 여행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것을 클릭하고 구독하는 것을 고려하라. 이제 편히 앉아라. 시작하자. 희망을 품게 하는 숫자부터 시작하자. 4천억. 이것은 현재 우리 은하 내부에서 타오르고 있는 별들의 수에 대한 보수적인 추정치다. 4천억 개의 핵로, 수소를 헬륨으로 전환하며 빛과 열을 우주에 쏟아내고 근처를 돌고 있을 어떤 세계도 따뜻하게 만든다. 그 별들 중 일부는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 불이 붙은 고대의 적색 과외성들이며 우리 태양이 어둠에 잠긴 후에도 수조 년 동안 계속 타오를 것이다. 다른 별들은 젊은 푸른 초거성들로 빛나고 무모하며 몇백만 년 안에 스스로를 소진할 운명이다. 대부분은 이 극단들 사이에 위치한다. 평범한 별들이 수십억 년 동안 평범한 별의 삶을 산다. 그리고 그 평범한 별들 주변에는 평범한 행성들이 돌며 그 화학 법칙들이 수십억 년 동안 비범한 일을 해낼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는 행성들이 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셀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발사된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4년 연속 별자리인 시그니스의 한 작은 하늘 조각을 응시하며 15만 개 이상의 별빛 밝기를 관찰했다. 이는 별과 망원경 사이를 지나가는 행성으로 인해 생기는 미세한 별빛 강화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 강화는 미묘하다. 태양 크기의 별이 지구 크기의 행성을 지나갈 때 별빛의 약 100분의 1%를 차단한다. 이 신호를 감지하려면 엄청난 정밀도와 수년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케플러는 수천 개의 행성을 발견했으며 수십 개,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였다. 지구보다 작은 암석 세계들, 목성보다 큰 가스 거인들, 용암이 빛나는 표면을 가진 별 가까이 돌며 표면이 타오르는 행성들, 대기가 얼어붙어 결정 껍질이 된 행성들, 2개의 태양이 있는 시스템, 3개의 태양이 있는 시스템, 죽은 별 잔해를 돌거나 이론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구성을 가진 행성들도 발견되었다. 과학자들이 케플러의 발견을 은하 전체 별 집단에 적용했을 때 결론은 놀라웠다. 우리 은하에 평균적으로 모든 별은 적어도 한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별들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일부는 우리 은하처럼 복잡한 행성계 전체를 품고 있다. 우리 은하의 전체 행성 수는 아마도 1조 개가 넘을 것이다. 1조. 만약 잠시도 쉬지 않고 잠자거나 숨쉬지 않으며 1초에 한 개의 행성을 방문한다면 그 여행은 3만 1000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 세계들 모두가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세계들이 모성별에 너무 가까이 돌며 방사선이 강력해서 대기를 벗기거나 바다를 증기로 끓게 만든다. 또 다른 세계들은 온도가 수백 도 아래로 떨어지는 냉동된 외곽으로 떠돌며 표면의 물은 두꺼운 얼음 속에 갇혀 있다. 목성과 토성 같은 가스 거인들은 단단한 표면이 없다. 그들의 대기는 압력이 무서운 수준에 이르러 인식 가능한 생물학적 활동이 불가능하다.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게 행성을 만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성들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 극단들 사이에 천문학자들이 거주 가능 영역이라 부르는 구간이 있다. 이것은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 거리 구간이다. 물이 끓지 않고 얼지 않는 범위다. 거주 가능 영역은 별에 따라 달라진다. 어둡고 적은 별은 가까이 붙어 있고 밝고 푸른 별은 멀리 뻗어 있다. 태양 같은 별 주변에서는 지구의 궤도 범위에 해당한다. 이 우연은 우리 존재가 우리가 말하는 규칙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안심되는 일치다.
액체 상태의 물이 삶의 보장은 아니지만 모든 알려진 생화학적 과정이 작동하는 유일한 용제다. 단백질은 물에서 접히고 DNA는 물에서 복제되며 세포막은 물에서 구성되고 아미노산이 기능적 사슬을 이루는 것도 모두 물에서 일어난다.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 심해 열수공, 고산지대의 생명체까지도 분자 수준에서 액체 물에 의존한다.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는 액체 물이 있다면 화학은 복잡성으로 실험할 시간과 매체를 갖춘 셈이다. 충분한 시간, 충분한 원료, 충분한 액체물이 있다면 생명의 기계적 구조는 실현 가능해 보인다.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약 20%는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적어도 하나의 암석 행성을 품고 있다. 우리 은하는 약 1000억에서 2000억 개의 태양과 비슷한 별을 포함한다. 이는 약 20억에서 40억 개의 잠재적 거주 가능 세계가 우리 은하 내 별들을 돌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양과 비슷한 별은 은하 전체 별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은하의 약 70%를 차지하는 적색과 애성도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암석 행성을 품고 있다. 예를 들어 지구로부터 40광년 떨어진 적색 와해성인 트라피스트 1 시스템에는 7개의 암석 행성이 있으며 그중 3개는 거주 가능 영역 내에 돌고 있다. 적색 외성 시스템이 포함되면 우리 은하에서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계의 총수는 100억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액체물이 흐를 수 있는 세계 100억 개, 수십억 년 단위의 시간 척도에서 분자 복잡성 실험을 수행하는 화학 실험실 100억 개, 이 숫자를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왜냐하면 이후 내용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에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명의 탄생이 매우 드물고 광물 촉매제, 에너지 기울기, 분자 운이 놀랍도록 희귀한 우연의 일치에 의존한다면 심지어 100억 개의 거주 가능 세계조차도 몇 개의 생명체 행성만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생명은 우연의 일탈일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일어난 10억 분의 1의 사고처럼 거의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정에서는 우리 은하는 10개 이하의 생명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생명체의 외로운 섬일 뿐이며 멸균된 암석과 가스의 바닷속에 존재하는 고립된 생물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그렇게 드물지 않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생명이 매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행성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소행성 충돌은 대략 40억 년 전에 줄어들기 시작했고 생물 활동의 가장 오래된 화학적 흔적은 약 37억 년 전에 기록됩니다. 생명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바로 조건이 허락되자마자 등장했으며 액체물이 지속될 수 있을 만큼 표면이 식은 수백만 년 내에 나타났습니다. 만약 생명이 천문학적으로 희귀한 우연에 의존했다면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억 년 동안 실패한 화학 반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적합한 조합이 우연히 맞아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생명은 거의 즉시 등장했고 마치 탄소와 물의 화학이 어떤 불가피성에 가까운 생물학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일부 우주생물학자들이 조건이 허락하는 곳이라면 생명은 쉽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은에 존재하는 생명체 세계의 수는 10이 아니라 수십억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권 중 일부가 결국 지능을 만들어낸다면 은하계는 어느 순간에도 수많은 기술 문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능을 신중하게 정의해야 하는데 이 단어는 짐을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학적 의미의 의식이나 도덕적 의미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물리적 환경을 조작하는 능력, 즉 라디오 송신기를 제작하거나 우주선을 발사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우주 간 거리에서도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이 능력은 45억 년의 생물학적 진화 동안 단 한 번만 나타났으며 이는 생명은 흔할 수 있지만 기술적 지능은 훨씬 드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희귀성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만든 드레이크 방정식은 은하계 내에서 의사소통 가능한 문명이 몇 개나 될지를 여러 확률을 곱하여 추정하려고 합니다.
별 형성률,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생명을 갖는 행성의 비율, 지능을 만들어내는 생명체의 비율, 가시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지적종의 비율, 그리고 그러한 문명의 평균 수명입니다. 이 방정식은 확실성을 계산하기보다는 무지의 틀을 정리하는 도구로 더 유용하며 대부분의 항목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각 항목에 보수적 값을 넣어도 우리 은혜 동시에 존재하는 문명의 수는 몇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일부러 온건한 입장을 취합시다. 수십억 개의 잠재적 거주 가능 세계 중 생명은 대략 100만 개 중 하나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만 개의 생명체 세계가 나옵니다. 또 그 중 하나가 결국 기술 문명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하면 현재 은하계에는 10개의 문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은 매우 적은 수이며 4천억 개의 별과 1조 개의 행성과 비교하면 거의 미미한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은하계에 10개의 문명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학사에서 가장 심오한 사실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지능은 우주적 진화의 반복 가능한 결과임을 의미하며 바로 지금 어디선가 또 다른 종이 도구를 만들고 우리가 묻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10개의 문명은 또 다른 의미도 내포합니다. 그것은 그 문명들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하계는 작은 곳이 아니며 약 10만 광년의 너비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별과 행성이 위치한 원반은 대략 2000 광년 두께입니다. 은하를 평평한 원기둥으로 간주하면 전체 부피는 약 15조 광년 세제곱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대입니다. 대부분 진공인 이 공간에 별과 행성이 흩어져 있고 그 사이의 간격은 광년 단위입니다. 이제 10개의 문명을 그 부피의 무작위로 흩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3차원 공간에서의 분포 수학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평균 거리를 제공합니다. 15조 광년 세제곱에 균등하게 배포된 10점의 경우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예상 거리는 대략 11,600 광년입니다. 천천히 말하고 그 거리를 숙지하세요. 빛 자체는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하며 물리 법칙이 허용하는 최대 속도입니다. 이 거리를 가로지르는 데는 11,600년이 걸립니다. 한 문명에서 방송한 라디오 신호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도달하는데도 116세기가 걸리며 답장이 돌아오는데도 똑같이 오래 걸립니다. 이 경우 왕복 통신 지연은 23,000년 이상이 됩니다. 신호를 보내던 시점에는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도 끝나지 않았으며 답장이 돌아올 무렵에는 우리가 아는 인간 문명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문명의 수를 늘리면 거리는 줄어들지만 직관이 예상하는 것만큼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문명수에 가장 가까운 이웃거리로 8을 곱해야 합니다. 80개의 문명은 대략 5,800 광년의 평균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1000개의 문명은 매우 낙관적인 수치로 평균 거리를 약 2,500 광년으로 낮춥니다. 2,500 광년은 여전히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인간 기술이 달성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에서도 여행 시간은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론적 추진력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에서도 가장 가까운 적합한 이웃에게 가는 단방향 여행은 수천 년이 걸립니다. 배가 출발할 때 이집트 피라미드는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착할 때쯤이면 모든 제국, 모든 언어, 출발 시기의 문화적 기억들은 고고학적 먼지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낙관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관대한 가정인 1000개 문명이 인간의 사고로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 비용을 감수하며 이러한 거리를 인간 두뇌가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로 연결하는 속도로 이동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비율을 들어보자면 은하 전체를 미국 대륙 크기인 약 3,000m, 약 3km로 축소합니다. 이 스케일에서 태양계는 한 알의 꽃가루보다 작은 점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로시마 센투리 약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 속의 10개 문명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이 어딘가에 무작위로 배치된 10명처럼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900m입니다. 도로도 차량도 랜드마크도 없으며 탁 트인 지형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각 사람은 저 너머 어딘가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며 인간의 생애 내에 걸어가서 만날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은하를 원래 크기로 복원해 봅시다. 마일 단위를 광년으로 바꾸고 지형 대신 우주선이 방사선으로 채워진 진공 상태로 바꿉니다. 문명 간의 거리들은 외로움을 은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10만 광년의 공간에 퍼진 4천억 개의 별이 포함된 은하의 기하학적 특성에 의해 강제된 물리적 현실입니다. 심지어 지적 생명체가 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밀키웨이의 엄청난 부피는 각각의 지적 존재가 깊은 고립 속에 놓여 있음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은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이족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가장 가까운 주요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비어가드 클러스터는 5,4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는 930억 광년 너비에 걸쳐 있습니다. 각각의 은하에서 발생하는 문명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거리와 차이를 경험하며 한 은하 내의 강력조차도 거의 아늑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은하 간 접촉은 인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이 제공하지 않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별들 사이의 공허는 대부분의 별간 여행 논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입니다. 그 자체가 물리적 환경이며 특성, 위험,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로지르려는 것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은 평균적으로 약 한 개 원자가 1cm당 존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방의 공기는 약 25조 개의 분자가 1cm에 존재합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은 여러분의 거실보다 약 25억 배 더 텅 비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방법으로 방의 모든 공기를 제거하고 지구의 최첨단 실험실이 달성하는 최고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도 그 진공에는 여전히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0,000개의 분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은 그것보다 수만 배 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진공은 너무 철저해서 개별 원자가 수년간 다른 입자를 만나지 않고 여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텅 비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별들 사이의 매질 역시 적대적입니다. 고대 초신성 폭발과 기타 폭력적인 천체 물리학적 과정에 의해 가속된 괴너지 입자인 우주선이 항상 별들 사이를 관통합니다. 지구에서는 대기와 자기장이 가장 위험한 우주선을 흡수하지만 깊은 별들 사이에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미세한 규소와 탄소 입자들은 매우 낮은 밀도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약 10만 입자당 1개 정도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희소성으로 존재하지만 여행의 매 광년마다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저 속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매니지블 하지만 의미 있는 별간 여행에 필요한 속도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여행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료 저장소도, 휴게소도, 여행을 연장하거나 손상을 수리할 수 있는 원료도, 먼 별의 희미한 빛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원도 없습니다. 별들 사이의 공허는 단순히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적대적이며 여행자에게 유용한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는 포괄적인 결여 상태입니다. 이 공허에 들어가는 우주선은 여행 전체 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수천 년에 걸칠 수도 있고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들 간 접촉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전장입니다.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들이 10만 광년 너비의 은하 전체에 흩어져 있으며 그 공간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광대하며 위험해서 이웃 간의 가장 짧은 거리조차도 물리학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능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들은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희망적인 이유는 생명의 원료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별 주위의 거주 가능 구역에 돌로 이루어진 행성들이 존재하며 탄소와 물의 화학 성분은 은하 곳곳에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지구상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분자 진화의 과정은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흔히 볼 수 있는 우주 물질에 적용된 결과이다. 만약 이곳에서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면 조건이 일치하는 곳 어디에서든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수십억 곳에 일치한다.
이는 참담한 일인데 왜냐하면 그 수십억 곳이 자연 법칙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것인 빛의 속도조차도 이웃하는 곳들을 연결하는데 수천 년이 걸릴 만큼 거대한 부피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은하는 이웃이 아니다. 도시도 아니며 대륙도 아니다. 그것은 심지어 대륙도 아니다. 그것은 드문 돌발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고립된 물질의 섬들로 점철된 공허의 바다이다. 그리고 그 섬들 중 일부에서는 화학이 생물학으로 변했고 생물학은 지능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그 지능은 별들을 올려다보며 누군가 또 다른 존재가 있을까 궁금해한다. 거의 확실히 그렇다. 수학적 계산은 너무 설득력이 있으며 기회는 너무 많고 화학은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지구만이 분자들이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세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저 멀리 존재하는 것과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존재한다고 해서 접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풍부하다고 해서 가까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우주는 숨 막히게 너그럽게 생명을 창조하고 각각의 생명체를 너무나도 먼 곳에 두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거의 확실히 아니고 거의 그렇다. 그리고 바로 그 거의와 확실한 사이의 좁은 틈새에서 다음 장벽들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거리만이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인내심과 기술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주어진다면 어쩌면 11,600광년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우주는 무한한 시간이나 무한한 에너지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리 법칙의 가장 깊은 구조에 짜여진 엄격한 제약 조건을 부과한다. 그 제약 조건 중 첫 번째는 속도 제한, 즉 속도 제한이나 지침이 아니라 기술적 장벽이 아니라 확실하고 굴복하지 않는 제한이다. 이는 물리학 역사상 수행된 모든 실험으로 검증된 공간-시간에 기하하게 내재된 벽이다. 그리고 그 벽 뒤에는 별들을 삼켜버릴 정도로 깊은 에너지의 심연이 기다리고 있다. 1505년 스위스 버른에서 26세의 특허 사무원이 발표한 논문은 은하를 쉽게 건너는 어떤 미래의 희망도 조용히 무너뜨렸다. 아인슈타인은 우주 여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간, 시간, 그리고 전자기파의 속도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이론인 특수상대성 이론은 매우 근본적이고 굳건한 어떤 것을 드러냈으며 이후 100년이 넘는 물리학 연구는 그 권위를 더욱 강화했다. 빛의 속도는 단순한 측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공간-시간 자체의 구조적 특성이다. 그것은 인과관계가 우주를 통해 전파되는 속도이다. 그리고 질량을 실은 어떤 것, 선박도 탐사선도 승객도 결코 그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는 대략 29만 9,792km 페어 초이다. 그 숫자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태양 표면을 떠난 광자는 약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한다. 그 같은 광자는 한 초에 지구를 칠해서 12번 돌 수 있다. 빛은 너무 빨라서 일상적인 인간 경험에 거의 즉각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스위치를 켜면 방이 환하게 빛난다. 지연도 기다림도 없다. 빛의 속도는 인간 규모의 움직임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하지 않으며 우주는 이러한 유한성을 냉혹하게 드러내는 규모로 만들어졌다. 빛이 가장 가까운 별자리인 알파 센투리까지 도달하는 데는 4년 3개월이 걸리며 은하 중심까지는 약 2만 6천 년이 걸린다. 은하를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건너는 데는 10만 년이 필요하다. 이웃 문명 간의 가장 가능성 높은 거리는 존재하는 문명의 수에 따라 2500년에서 11,600년 광년 사이로 측정된다. 심지어 물리 법칙이 허락하는 가장 빠른 현상인 빛조차 이 격차를 메우는데 수천 년이 걸린다. 그러나 빛의 속도는 단순한 우주적 속도 제한 그 이상이다. 그것은 송곳니를 가진 벽이다. 어떤 거대한 물체가 그것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우주는 더욱 격렬하게 밀어낸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이는 특별 상대성 이론의 실험적으로 확인된 측정 가능한 결과이며 세 가지 상호 연결된 효과를 통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상대론적 여행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의 악몽이 된다. 첫 번째 효과는 상대론적 질량 증가이다.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더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대신 로렌츠 인자라는 수학적 함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 함수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속도가 c에 가까워질수록 무한대로 치솟는다.
빛의 속도의 50%에서는 로렌츠 인자가 약 1.15로 추가 가속에 대한 저항이 15%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는 충분히 발전된 문명에게는 관리 가능할지도 모른다. 빛의 속도의 90%에 달하면 로렌츠 인자는 2.29에 이른다. 이때 물체는 마치 정지 질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처럼 저항한다. 99%에서는 7.09로, 99.9%에서는 22.4로 치솟으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정체되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 곡선은 무한히 가팔라지며 속도가 C에 가까워질수록 무한대에 접근한다. 실제로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도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 크지 않은 에너지도 아니고 천문학적으로 큰 양도 아니다. 무한하다. 이것은 어떤 기발한 공학적 해결책을 기다리는 제안이 아니라 제로로 나눌 수 없다는 수학적 경계선과 같다. 두 번째 효과는 시간 지연이다.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에 근접한 우주선에 탑승한 시계는 정지한 상태의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간다. 빛의 속도의 50%에서는 우주선 내 시간은 정지 상태의 시간보다 약 87%의 속도로 흐른다. 90%일 때 비율은 약 44%로 떨어집니다. 99%의 시간 동안 선박에 탑승한 시간은 외부 속도의 겨우 14%에 불과합니다. 여행자에게는 여정이 더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출발시킨 문명에게, 그들이 향하는 문명에게는 전체 비압축된 시간이 흐릅니다. 선박 내부에서 20년의 우주선 탑승 시간을 경험한 승무원은 집에서는 46년이 흘렀음을 돌아오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99%의 경우 동일한 20년의 주관적 시간은 외부 우주에서 143년에 해당합니다. 시간 지연은 때때로 거리 문제를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관적 여행을 압축하는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여행자에게는 그것이 경험을 압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 지속 시간을 압축하지 않습니다. 발신 문명은 전체 여행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수신 문명은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우주는 승객들이 적게 경험하는 것만으로 경과 시간을 할인해주지 않습니다. 시간 팽창은 인지적 변화일 뿐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무게를 견디는지를 바꿀 뿐 무게 자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길이 수축입니다. 상대론적 속도로 움직이는 선박의 관점에서 보면 이동 방향의 거리들이 압축되어 보입니다. 90%의 속도에서는 10광년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가 선박의 기준으로 약 4.4 광년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유리하게 들리지만 수축은 프레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발지와 도착지의 관측자는 전체 미수축 거리 전체를 측정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는 선박 내에서 인지되는 압축된 거리가 아니라 정지 프레임에서 측정된 전체 거리와 일치하는 에너지입니다. 길이 수축은 여행자들이 보는 것을 바꾸지만 여행 비용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효과는 이론적 추측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가장 철저하게 검증된 예측들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입자 가속기는 매번 상대론적 질량 증가를 확인합니다. 세른의 대형 하드론 충돌선은 양성자를 빛 속도의 99.9999991%까지 가속시키며 그 마지막 매우 정교한 가속에 필요한 에너지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놀랄 만큼 정밀하게 일치시킵니다. 시간 지연은 항공기와 위성에 탑재된 원자 시계를 동기화하여 검증되었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은 지상 수신기와 궤도 위성 간 시간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약 10km 정도 오차가 생깁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가설이 아니라 운영 기술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성간 여행 문제에 적용하고 에너지 예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페이로드 질량이 1000톤인 우주선을 고려합시다. 이것은 대형 해군 전함의 질량과 비슷하며 수백 명의 승무원과 생명유지 시스템, 보급품, 과학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선박입니다. 이는 성간 거리를 넘으려는 문명의 기준으로 볼 때 적당한 페이로드이며 일방향 여행에 겨우 한 척의 승무원만을 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 현실적인 거친 선박은 10배 또는 100배 더 무거울 수 있지만 우선 1000톤으로 시작하여 물리학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 선박을 가속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의 계단처럼 점점 불가능에 가까운 단계로 치솟습니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갈수록 어려움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에 곱셈되어 곱셈의 연쇄로 인해 급증하며 어떤 가능한 에너지 원도 빠르게 압도합니다. 빛의 속도의 1%인 약 3,000km 퍼 최선은 이 선박이 인간이 추진한 어떤 거시적 물체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인류가 발사한 가장 빠른 우주선인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약 초당 16km에 도달했습니다. 1%씩은 거의 200배 빠릅니다. 필요한 운동 에너지는 약 4.5 곱하기 10의 18제곱줄로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열핵폭탄이 폭발할 때 방출된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소련의 차르 폭격기의 2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 연간 에너지 소비의 거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매우 엄청난 에너지를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인 셈이지만 핵융합을 숙달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이라면 이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1%의 빛 속도는 거리 문제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도로는 이웃별 2500광년 떨어진 곳까지의 여행이 25만 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현대 인류의 전체 존재 기간보다 깁니다. 선박은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도착하며 그것을 만든 종족은 이미 멸종했거나 인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의 10%로 가면 여행 시간은 2만 5천 년으로 압축됩니다. 여전히 거대한 시간이나 100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문명의 생존 기간 내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운동 에너지는 단순히 10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약 100배, 즉 약 4.5 곱하기 10의 20제곱줄로 늘어납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연간 전체 에너지 소비와 거의 맞먹는 양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 모든 원자로, 모든 엔진이 12개월 동안 작동하여 모은 에너지를 한 우주선에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에너지 예산은 가속에만 해당하며 도착 후 감속할 때 2배, 왕복 여행을 고려한다면 4배까지 늘어납니다. 전 세계 에너지 출력을 1년 동안 한 추진 이벤트에 모을 수 있다면 이는 현재 인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공학 수준으로 공상과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이로드의 운동 에너지에 불과하며 로켓 방정식에 따라 연료를 포함한 전체 미션 에너지는 훨씬 더 커야 합니다. 그러나 10%의 속도는 거리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합니다. 빛의 속도의 30%로 가면 2500광년 떨어진 이웃 별까지의 여행은 약 8300년이 걸립니다. 상상적 효과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하며 유효 질량의 약 5%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운동 에너지는 약 4.3 곱하기 12의 21제곱줄에 달한다. 이는 인간 문명이 7년 동안 소비한 총 에너지보다 더 많다.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 모든 원자로, 모든 태양 전지판, 모든 내연기관이 7년 동안 계속 작동하는 에너지는 약간의 우주선을 빛의 30% 속도로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는 가속에만 해당하며 제어된 도착을 위한 감속까지 포함하면 요구 에너지가 2배로 늘어나 전 세계의 총 에너지 생산량인 14년에 달한다. 이는 오직 페이로드 운동 에너지에 불과하다. 이 속도를 전달하기 위해 연료 질량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면 전체 임무 에너지 요구량은 수차례 증가하여 결국 별의 출력에 근접하거나 초과한다. 빛의 절반 속도에 도달하면 여행은 5,000년이 걸린다. 상대론적 질량 증가는 유효 페이로드에 약 15%의 영향을 더한다. 운동 에너지는 약 1.4 곱하기 10의 22 제곱줄에 달한다. 이는 인간 문명이 24년 연속 소비한 총 에너지보다 더 많다. 거의 25년에 걸친 지구상 모든 주얼의 생산량이 하나의 우주선에 집중된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페이로드의 운동 에너지에 불과하다. 연료를 무시하고 로켓 방정식이 적용될 때 50%의 속도에 도달하고 도착 후 감속하는 데 필요한 핵융합 추진 우주선은 연료 대 페이로드 비율이 2억 대 1을 넘는다. 전체 연료 무게는 큰 소행성보다 무겁다. 연료 생산과 사용을 포함한 전체 임무의 에너지 예산은 태양의 총 출력 시간 몇 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가한다. 우리는 행성 공학의 영역을 벗어나 별의 공학 영역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선박이 1000톤을 싣고 한 방향으로 떠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빛의 속도 90%에 달하면 로렌츠 인자는 선박의 유효 질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
운동 에너지는 약 1.6 곱하기 10의 20제곱 줄에 달한다. 이는 단일 선박의 운동 에너지에 담긴 인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0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동 에너지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빛의 속도 90%에서의 로켓 방정식과 핵융합 추진은 연료 대 페이로드 비율을 극단적으로 만들며 이는 전체 연료 질량이 작은 행성의 질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일방향 여행과 감속을 포함한 전체 임무 에너지는 태양의 100년 이상의 총 출력과 맞먹는다. 초 단위가 아니라 태양이 생산하는 모든 주얼이 가속과 감속에 집중된 셈이다. 이는 전함의 무게 정도인 페이로드를 운반하는 하나의 선박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별 전체 에너지 출력을 포착하는 가드레세프 2형 문명이라면 빛의 90% 속도로 단 한 번 왕복하는데 그 에너지를 1세기 이상 저장해야 한다. 그리고 태양은 평범한 별일 뿐이다. 더 희미한 적색, 외성 주위의 문명들은 훨씬 더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추진에 적용된 상대론적 물리학의 결정적 특징이다. 에너지는 속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 심지어 고전 뉴턴 역학 해서의 2차적 비례조차 아니다. 이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을 따르며 추가적인 킬로미터 초마다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우주는 느린 여행은 저렴하게, 빠른 여행은 치명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비용은 무한대로 치솟는다. 로켓 방정식은 이 수치를 더욱 악화시킨다. 연료를 자체적으로 운반하는 선박은 그 연료 자체를 가속시켜야 하므로 연료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높은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충분한 연료를 운반하려면 더 많은 연료를 운반할 연료가 필요하고 그 연료를 운반할 연료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된다. 화학 로켓의 경우 빛의 1% 속도에 도달하는 것조차 매우 극단적인 연료 대 페이로드 비율을 요구하며 그 연료의 질량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질량을 초과한다. 화학 로켓은 은하내 문명 간 거리의 교차 속도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지능 부족이 아니라 화학 결합의 에너지 밀도가 요구 조건의 수많은 차수로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핵융합은 상황을 크게 개선시킨다. 중수소와 헬륨3의 핵융합은 연료 질량의 약 0.4%를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는 화학연소보다 극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핵융합 추진 우주선은 이론적으로 연료 대 페이로드 비율이 10대 1 범위 내에서 빛의 몇 퍼센트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영국 우주항행학회가 수행한 프로젝트 달루스와 같은 여러 진지한 은하 간 임무 개념에 기반이며 이 프로젝트는 빛의 12% 속도로 바너드 별에 도달하는 핵융합 추진 탐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데다스는 약 450톤의 페이로드를 가진 무인 비행 임무였으며 선박 자체는 연료를 모두 채우면 약 5만 4천 톤이었다. 연료 대 페이로드 비율은 100대 1을 넘었으며 이 임무는 빛의 12% 속도에 불과했고 이는 2500 광년 떨어진 이웃 별까지의 여행이 2만 년 이상 걸릴 것임을 의미했다. 속도를 크게 높이기 위해 연료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빛의 30% 속도에서는 비율이 수천 대 1에 이른다. 빛의 50%에서는 연료 질량이 큰 소행성의 질량을 초과하는 영역에 들어선다. 로켓 방정식의 기하급수적 확장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자체 반응 질량을 운반하는 모든 추진 시스템에 내재된 수학적 구조이다. 당신이 추가하는 연료 1kg마다 그 무게를 가속시키기 위한 추가 연료가 필요하며 그 추가 연료를 가속시키기 위한 또 다른 연료가 필요하고 이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복리 효과는 가차 없습니다. 상대론적 속도에 다다르면 화학, 핵 또는 핵융합 추진 시스템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되며 그에 필요한 연료의 질량은 행성의 질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물질 반물질 소멸은 이론상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합니다. 물질 입자가 반물질과 만나면 두 입자는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에 따라 전적으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100%의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최선의 핵융합 반응보다 대략 250배 더 효율적입니다. 물질 반물질 추진 장치는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연료 대 탑재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물질이 자연적으로 사용 가능한 양으로 우주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리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발로토는 입자 가속기에서 일일이 제조되며 엄청난 에너지 비용이 듭니다. 지구상의 모든 가속기가 기술을 발명한 이후 생산한 반물질의 총량은 약 20 나노그램에 불과합니다. 현재 가속기 효율로 1g의 반물질을 생산하려면 연간 국가 전체의 전력 생산량에 필적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수천 톤의 반물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이 수년 동안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보다도 많습니다. 이는 에너지 장벽의 깊이를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연료조차도 생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며 그 연료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반물질을 생산하는데 별 규모의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 반물질을 태워 추진하는데도 역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며 반물질 없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충분한 연료를 싣고 갈 수 없습니다. 이론상 효율성의 이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우주는 물질 반물질 소멸을 허용하지만 반물질을 거의 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 추진 개념은 연료를 싣지 않음으로써 로켓 방정식을 피하려고 시도합니다. 태양 도치과 레이저 구동 빛 돛은 외부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방사압으로 우주선을 가속화하는 방식입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이니셔티브는 바로 이러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지상 레이저 배열이 100기가와트의 빔을 하나의 그램 규모 탐사선에 집중시켜 반사도치 몇 미터인 탐사선을 가속하는 것입니다. 이 탐사선은 몇 분 만에 해양 속도의 약 20%에 도달하여 약 20년 만에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접 별 탐사를 위한 우아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문명 간의 물리적 접촉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레이스케일 탐사선은 승객을 태울 수 없으며 생명 유지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고 도착 후 감속할 수 있는 레이저 배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상 시스템을 초월하여 6만 킬로미터 퍼 초의 속도로 지나가며 몇 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입니다. 근처 별에 대한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이저 추진 탐사선이 유망하지만 수천 광년 떨어진 문명 간의 물리적 만남에는 무관합니다. 더 큰 탑재체에 레이저 도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방사압은 도치 면적에 비례하지만 탑재체의 질량은 부피에 따라 늘어납니다. 1g에서 1000톤으로 증가시키려면 최소한의 무게인 조잡한 선박을 위해 레이저 파워를 10억 배 늘려야 합니다. 100기가와트 레이저 배열은 엄청난 공학적 도전입니다. 100엑사와트 레이저 배열은 현재 능력을 훨씬 넘는 개념으로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속 단계에서 이러한 배열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가 지속하는 동안의 총 에너지 출력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론적 개념인 알쿠비에르 워프 드라이브는 공간-시간 자체를 구부려 빛보다 빠른 속도를 내는 평평한 공간의 버블을 만드는 극단적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틀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이 기술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는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이색 물질이 필요하며 이는 자연에서 관찰된 적이 없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이색 물질이 만들어진다 해도 워프 버블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행성 전체의 질량 에너지와 맞먹거나 일부 이론에서는 별 전체를 완전히 이색 물질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추측적 추진 개념들은 그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언급할 만하며 가장 낙관적인 이론 물리학이 목성 하나를 이색 물질로 변환하는 것조차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우주의 어려움을 알려줍니다. 이는 더 나은 공학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물리학이 제한하는 엄격한 현실의 일부입니다. 속도 제한인 빛의 속도는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도 도달할 수 없으며 접근하려면 속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속도 분수에 도달하려면 연료 무게는 행성을 초과하거나 에너지 투입량은 별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벽이 아니라 두 개의 장벽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 제한과 에너지 스케일링은 동일한 물리학에서 비롯된 독립된 제약 조건입니다. 속도 제한만으로 우주 간 이동은 느릴 것이며 에너지 스케일링만으로는 비용이 매우 비싸게 만들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거리를 가로지를 만큼 빠르게 갈 수 없으며 시도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라. 기술적 종족이 은하순의 별 주위를 도는 거주 가능한 세계에서 등장한다. 그들은 물리학을 발전시키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며 하늘을 지도화하고 2500광년 떨어진 또 다른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 또는 관측을 식별한다. 그들은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하는데 이는 왕복 5000년이 걸리는 무선 통신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이들은 1%의 빛 속도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는 아마도 첨단 핵융합 추진력과 수백 대 1의 연료대 탑재 비율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여정은 25만 년이 걸린다. 인간 문명의 전체 기록은 이 기간의 마지막 2%에 들어맞는다. 알려진 어떤 기관이나 변함없는 형태의 생물 종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았다. 10%의 빛 속도, 즉 작은 달에 필적하는 질량의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여행은 2만 5천 년이 걸린다. 더 짧아지지만 여전히 어떤 문명도 급진적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기간보다 길다. 50%의 빛 속도에서는 여정이 5천 년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거친 선체를 빛의 절반 속도로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로켓 방정식이 요구하는 연료와 도착 후 감속까지 고려하면 이는 몇 분 만에 한 별의 전체 에너지 출력에 근접한다. 문명은 별 규모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지향하여 목적을 달성할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가속 연소를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지 문명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다. 90%의 빛 속도는 로렌츠 인자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여행은 약 2700년이 걸리며 로켓 방정식이 요구하는 연료량을 포함한 전체 임무 에너지는 수십 년에서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별의 출력에 근접한다. 시간 지연 효과로 인해 주관적 여정은 대략 1200년으로 압축되지만 외부 우주는 여전히 27세기를 더 흐른다. 이 여정을 시작한 문명은 그 전체 기간 동안 정체성과 목적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 의해 파악된 고고학적 호기심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여행 자체의 생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성간 공간은 우주 방사선, 괴너지 양성자, 그리고 초신성 잔해와 기타 전체, 물리학적 엔진에 의해 가속된 무거운 핵으로 가득 차 있다. 정지 상태에서는 충분한 차폐로 이 방사선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우주 속도를 내는 선체는 상대론적 효과로 인해 이 입자들을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로 만난다. 양성자가 배의 선체를 빛 속의 50% 속도로 충돌하면 분자 결합을 손상시키고 원자를 이온화할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개별 충돌은 미시적이지만 수십 년, 수세기에 걸친 노출로 인해 수조 개의 이러한 충돌로 인한 누적 방사선량은 생물학적 조직에 치명적이고 전자 시스템을 손상시킨다. CA의 90% 속도에서는 우주 매질 내의 모든 수소 원자가 강한 이온화 방사선의 원천이 되며 수년간의 여행 동안 누적된 폭격은 전체 재료를 훼손하고 차폐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파괴하며 생물 승무원에게 치명적인 방사선량을 전달한다. 이러한 폭격에 대한 차폐는 무게를 증가시키고 이는 연료 요구량을 늘리며 에너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희귀하지만 존재하는 성간 먼지 입자는 상대론적 속도에서 치명적이 된다. 1mg의 먼지 입자가 빛의 50% 속도로 충돌하면 3톤의 고폭 폭발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보이지 않는 성간 먼지, 한 톨이 대형 폭탄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빛의 90% 속도에서는 같은 먼지 한 톨이 25톤 이상의 TNT와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약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는 단 1mg의 먼지일 뿐이다. 약 50mg의 모래 알갱이는 폭발력 1킬로톤 이상의 힘으로 충돌한다. 이 속도로 성간 공간의 희박한 매질을 통과하는 것은 뛰어난 차폐, 엄청난 행운, 또는 입자를 탐지하고 반사할 수 있는 반응 시간을 수분 또는 그 이하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약의 누적 무게는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함의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빛의 속도는 엄격한 상한선이다. 그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 요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연료의 물류는 로켓 방정식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성간 매질은 고속에서 점점 더 치명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들을 모두 극복한다 하더라도 여정은 수세기 또는 수천 년이 걸리며 그동안 상승하는 문명과 하강하는 문명 모두 지속되어야 한다. 미래 과학이 우리가 현재 상상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유혹도 있다. 하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일시적인 이론이 아니며 대체될 예정도 없다. 그것은 전자기학, 입자, 물리학, 우주론의 구조에 깊이 뿌리내린 프레임워크로서 이를 뒤엎으려면 이 모든 분야를 동시에 해체해야 한다. 진지한 물리학자는 이것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빛의 속도는 물질의 존재만큼이나 현실의 영구적인 특징이다. 우주는 원칙적으로 성간 여행을 허용한다. 수백만 년에 걸쳐 빛의 1% 속도로 우주를 기어가는 선체를 막을 수 없다. 금지하는 것은 그것을 빠르고 효율적이며 어떤 알려진 문명의 수명 내에 수행하는 것이다. 속도 제한과 에너지의 심연은 성간거리를 공학적 도전이 아닌 물리학적 제약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물리학은 협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치명적인 장애물의 조합조차도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속도와 에너지는 선박이 간극을 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지만 그 선박이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다루지 않는다. 우주는 또 다른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공간이나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시간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장애물일지도 모른다. 별과의 접촉에 대한 모든 편안한 가정을 배제하는 사고 실험이 있다. 상상해보라. 당신은 만 가구가 500층에 펼쳐진 광대한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다. 벽을 통해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통해 다른 세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각 세입자는 매년 15분씩만 아파트에 머무른다. 그들은 무작위로 도착하여 잠시 머물다 떠난다. 당신은 일정표도 안내도도 언제 누가 집에 있을지 예측할 방법도 없다. 당신의 15분은 3월 화요일 새벽 3시에 떨어질 수도 있고 10월 토요일 오후가 될 수도 있다. 수십 년 동안 그 건물에 살면서 다른 생명체와 겹치는 적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 건물이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세입자들의 체류 시간이 너무 짧고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매우 희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은하순의 문명의 시간적 딜레마다. 은하는 단순히 공간이 넓은 것이 아니라 시간도 광대하다. 그리고 어떤 문명이 존재하고 기술을 갖추어 별과의 여행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은 너무나도 작아서 두 문명이 동일한 시간창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공간적 간극도 넘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희박하다. 은하 자체의 나이부터 시작하자. 은하는 약 130억 년 전에 빅뱅 직후 처음 형성되기 시작했고 최초의 별들은 원시 수소와 헬륨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빠르게 타다 폭발하는 초신성으로 죽어가며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퍼뜨렸다. 탄소, 산소, 규소, 철 등 암석 행성과 유기화학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최초 별 세대의 폭발과 폭발 속에서 만들어졌다. 약 100억 년 전쯤 은하는 화학적 풍부함이 생명체 형성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고 지구는 이전 별 세대의 잔해로부터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 생명은 행성 존재 초기 10억 년 이내에 나타났으며 이후 20억 년이 지나서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했고 복잡한 동물들은 약 5억 4천만 년 전에 등장했다. 포유류는 2억 년 전, 인류의 조상인 호모는 약 200만 년 전에 출현했으며 현대인들은 약 30만 년 전부터 존재한다. 그리고 기술 문명은 기계를 만들고 전자기 신호를 전송하거나 우리의 존재를 별간 거리에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것은 약 200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130억 년 전체 시간 중 이 세기에 불과한 기간이다. 만약 은하의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은하가 1월 1일 자정에 형성됐다고 가정할 때 인간의 기술 문명은 12월 31일 자정 5만 분의 1초 이내에 존재하는 셈이다. 마지막 1초도 아니고 마지막 밀리초도 아니며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척도에서도 0으로 반올림될 만큼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 짧음은 반드시 인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며 기술 문명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진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 어떤 문명이 별간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제약하는 힘들을 고려해보자.
자연재해는 문명의 수명과 교차하는 시간 규모에서 작용하며 대량 멸종을 일으킬 수 있는 소행성 충돌은 대략 1억 년마다 일어난다. 6,600만 년 전 공룡 시대를 끝낸 치키술 소행성은 수십억 개의 핵무기와 맞먹는 에너지로 충돌하여 지구의 전 세계적인 화염 폭풍과 충격 겨울을 초래했다. 이러한 규모의 사건들은 생물학적 시계를 재설정하며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진전을 한순간에 지워버린다. 아직 그런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거나 개발했더라도 위협을 제때 감지하지 못하는 문명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수십 광년 거리 내에서 일어나는 초신성은 행성 표면에 영향을 미치고 오존층을 파괴할 만큼 충분히 근접하며 그 발생 주기는 수백만 년으로 추정된다.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폭발인 감마선. 폭발은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행성의 생물권을 멸종시킬 수 있다. 이들의 빈도와 방향성 때문에 정확한 위험 평가가 어렵지만 이 사건들이 인간 시간 척도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은하 시간 척도에서는 일상적이다. 1천만 년 이상 지속하는 문명은 적어도 하나의 존재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가 파괴적 위험도 더 긴급할 수 있다. 산업 문명은 적응보다 빠른 속도로 환경을 변화시키며 기후 붕괴, 자원 고갈, 생태계 붕괴, 핵무기, 인공병원체, 인공지능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 등이 수세기 내에 발생하는 위협이다. 만약 이러한 압력들이 별간 여행 능력을 갖추기 전에 문명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기술 문명의 평균 수명은 많은 분석들이 가정하는 낙관적 수명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 재앙이 없더라도 문명들은 물리적 탐사를 영원히 계속하는 데 관심을 유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진보된 계산 능력을 갖춘 종은 가상 환경으로 물러나서 효과적으로 물리적 우주를 포기하고 훨씬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뮬레이션된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 유전공학을 숙달한 문명은 자신을 기술적 행위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모시켜 도구를 사용하는 종족보다 분산된 생물학적 네트워크에 가까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가설적이지만 중요한 비대칭성을 부각시킨다. 문명이 성간 여행을 포기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지질학적 시간 스케일 동안 그러한 시도를 지속할 만한 거의 이유가 없다. 이 분석의 목적으로 가장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가정을 하자. 일반적인 기술 문명은 100만 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이는 인류가 어떤 형태의 기술을 가진 것보다 5,000배 이상 오래 살아남은 것이며 호모종 전체의 존재 기간보다 대략 3배 더 긴 시간이다. 100만 년은 놀라운 지속성을 의미한다. 자연 재해를 모두 견디고 자초한 위기를 해결하며 대륙이 지구 표면을 유의미하게 이동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물리적 접촉에 관심을 유지하는 문명이다. 이 관대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겹침의 수학적 분석은 충격적이다. 은하는 대략 130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100만 년 동안 지속되는 문명은 그 전체 시간의 약 11만 3천분의 1을 차지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하사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순간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특정 문명의 존재 기간 내에 속할 확률은 대략 0.008%에 불과하다. 그 기간은 순간적으로 열리고 문명이 멸망하거나 변화하거나 또는 철수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닫힌다. 이제 은하 역사상 무작위로 2개의 문명이 독립적으로 형성된 경우를 고려하자. 이들의 100만 년 강역이 겹칠 확률은 단순 기하학적 계산에 따라 결정된다. 13억 년 길이의 시간축에 무작위로 배치된 100만 년 길이의 두 구간이 겹칠 확률은 약 6,500분의 1이다. 즉, 이 실험을 6,500번 반복하면 두 구간이 겹치는 경우는 한 번 정도일 것이다. 겹침이 물리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려면 문명들은 시간상 공존할 뿐만 아니라 공간상으로도 충분히 가까워서 남은 겹침 기간 내에 여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기하학적 조건을 떠올려 보자. 10개의 문명이 은하 전역에 퍼져 있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대략 11,600 광년 거리로 떨어져 있다. 빛의 속도의 10%로 이동하는 것도 이는 문명의 연간 전체 에너지 출력과 맞먹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 간의 여행은 11만 6천 년이 걸린다. 이는 100만 년의 문명 수명보다 10분의 1 이상 긴 시간이다. 이 여행은 문명의 전체 기술적 존재 기간의 10% 이상을 소모한다. 성공적인 여행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송신 문명은 수신 문명을 감지해야 하며 이는 두 문명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탐지 가능한 신호를 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송신 문명은 또한 성간 우주선 개발과 발사를 해야 하며 이는 수세기 또는 수천 년의 기술 발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주선은 여행 동안 견뎌내야 하며 이는 10% 속도로는 11만 6천 년의 우주 방사선, 우주 먼지 충돌, 기계적 손상, 그리고 그런 시간 규모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의 누적 실패를 견뎌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신 문명은 우주선이 도착할 때 아직 존재해야 하며 스스로 파괴되지 않았거나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진화했거나 행성을 포기했거나 또는 처음 송신자의 관심을 끌었던 신호를 더 이상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 각각은 실패 확률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을 모두 고려하면 성공적인 물리적 만남의 확률은 조건이 늘어날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그러나 시간적 문제는 문명의 수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별 자체가 기한을 강요한다. 별들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질량에 따라 정해지는 유한 연료를 태우며 빛난다. 별의 질량과 수명 사이의 관계는 선형이 아니며 매우 역방향적이다. 질량을 2배로 늘리면 별이 2배 빠르게 타는 것이 아니라 대략 8에서 10배 빠르게 탄다. 이는 높은 질량이 더 높은 핵 온도를 의미하며 핵 융합 속도를 높여서 연료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연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하의 별들은 문명이 우주를 돌며 존재하는 동안 별에 따라 전혀 다른 서식 가능성의 창을 제공한다. 태양은 약 1 태양 질량의 지형 주계 열성으로 수소 연소 수명은 약 100억 년이다. 현재 약 4억 5천만 년이 지난 상태이며 앞으로 약 55억 년 정도 더 수소를 태우다가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고 결국 외부층을 벗어 던지며 백색 과애성으로 변할 것이다. 그 마지막 단계 이전에도 태양의 밝기 증가는 지구를 살기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약 10억 년 내에 태양 에너지의 증가로 인해 극단적 온실 효과가 발생하여 지구의 해양이 끓어오르고 표면이 멸종될 것이다. 우리 행성의 서식 가능 기간은 50억 년이 아니라 약 10억 년, 최대 15억 년에 가깝다. 반면 태양 질량의 약 1.3배인 F형 별을 생각해보자. 이 별들은 더 뜨겁고 푸른 빛을 내며 초당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들의 주계열 수명은 약 40억에서 50억 년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별의 서식 가능 구간은 별이 더 밝아지면서 더 빠르게 바깥쪽으로 이동하며 행성들이 복잡한 생태계를 발전시킬 시간은 훨씬 짧아진다. 지능이 지구에서처럼 약 40억 년의 생물학적 진화 기간을 필요로 한다면 F형 별은 그에 적합한 숙주가 되기 어렵다. 그들의 거주 가능 창문은 생물학적 시계가 끝나기 전에 닫히며 태양 질량의 2배 정도인 A형 별로 이동하면 생물학이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별들은 수소를 20억 년도 차에 되기 전에 소진하며 그들의 거주 가능 구역은 매우 빠르게 이동하여 안정적인 행성 기후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별들을 도는 세계들은 진화가 적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조건에 직면합니다. A형 별들은 눈부시게 빛나며 수가 많고 생물학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이들은 너무 빨리 타오르기 때문에 생명체가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반면 스펙트럼 타입 M의 적색 외성은 은하계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0.1 태양 질량의 적색 외성은 매우 절약적으로 연소하여 수명이 약 10조 년에 달하며 이는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거의 1000배나 더 깁니다. 이론상 이것은 이상적처럼 보입니다. 적색 외성을 도는 행성은 생명이 나타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적색 외성은 심각하고 가능하다면 부적격한 장애물도 제시합니다. 이들의 거주 가능 구역은 별과 너무 가까워서 행성들이 영구적으로 별에 고정되어 한 면만 항상 태양을 마주하게 됩니다. 빛이 비치는 반구는 영구적인 낮 아래서 타오르고 어두운 반구는 영구적인 밤 속에서 얼어붙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안정적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가 형성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쟁 중인 미지의 문제입니다. 적색 외성은 또한 자주 그리고 격렬한 플레어를 발생시키며 이는 수분에서 수천 배의 방사선 폭발로 수분에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적색 외성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는 행성은 주기적인 방사선 폭풍에 노출되어 대기를 빠르게 이룰 수 있으며 이는 물을 잃게 만듭니다.
대기를 잃은 행성은 생명체의 조건을 잃으며 액체 상태에 물이 없는 행성은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의 기회를 잃는 셈입니다. K형 별, 때때로 오렌지 외성이라고 불리며 약 0.6에서 0.9 태양 질량 사이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150억에서 300억 년 동안 꾸준히 연소하여 지능이 진화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적색 외성보다 폭발적인 플레어가 덜 발생하며 거주 가능 구역은 조수 고정이 덜 확실한 거리들에 위치합니다. 일부 천체 생물학자들은 K형 별을 장기적인 생명체 서식지에 가장 유망한 별로 간주하며 적색 외성의 안정성은 유지하면서도 위험은 적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K형 별들은 적색 외성보다 적으며 그들의 거주 가능 창문은 은하 역사상 특정 시점에 시작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긴 시간 동안 계속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별의 수명 차이는 은하 전체에 거주 가능 창문의 파편적인 분포를 만들어내며 공간과 시간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별 시스템들은 80억 또는 90억 년 전에 거주 조건을 갖추었으며 이미 그들의 창문을 지나쳤습니다. 그 별들 주변에서 생겨난 문명들은 우리 태양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살아갔고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된 별에 의해 이미 멸균된 불모지일 수도 있고 또는 최근 몇십억 년 내에 거주 가능성을 얻은 세계들도 있습니다. 더 젊은 별들 주변이나 은하 내 금속량이 계속 증가하는 별자리에서는 복잡한 생명체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며 수십억 년이 더 흘러야 그 조건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파편성은 두 문명이 동시에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며 또한 서로 겹치는 거주 가능 창문을 가진 별 주변에서 문명이 발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7억 년 전에 형성되었지만 이후 주계열을 떠난 별 주변에서 생겨난 문명은 오늘날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 별은 백색 외성일 수 있으며 그 행성들은 적색 거성 단계에서 소모되었거나 별 잔해를 도는 무생물 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앞으로 30억 년 후에야 형성될 젊은 별 주변에서 생겨날 문명도 현재로서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행자는 수십억 년 후에나 존재할 지능형 생명체를 만들어낼 세계에 도착하기 전 수십억 년의 시간이 남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적 고립에 특히 잔인한 차원이 존재하며 명확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문명이 4천 광년 떨어진 별 시스템에서 유망한 신호를 감지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항성 간 우주선을 건설하는 데 노력합니다. 그들은 최대 속도의 5%로 발사하며 이는 그들의 에너지 예산이 허용하는 최대치입니다. 여행은 8만 년이 걸립니다. 그 8만 년 동안 승무원은 생물학적 존재든 디지털 정신이든 상상할 수 없는 공허를 가로지릅니다. 그들은 우주선 방사선 폭격, 미소유성 충돌, 설계된 작동 수명을 훨씬 넘는 시스템에 서서히 쇠퇴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도착합니다. 신호를 방송한 별 시스템에 도달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대기와 인공전자기 방출해 스펙트럼 신호를 보여준 행성 주변의 궤도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행성의 대기는 변화했고 산소 신호는 사라졌으며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궤도에서 본 표면에는 인공 구조물이나 도시 불빛, 어떤 형태의 전자기, 방출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짙은 적색 갈색으로 변했고 산소가 부족한 미생물들이 다시 지구를 장악하여 버린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신호를 보낸 문명은 사라졌거나 스스로 파괴되었거나 또는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초대형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인근 별의 플레어가 5만 년 전에 그 함을 지우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8만 년의 공허를 건너 묘지에 도달한 셈입니다. 그곳은 개별 존재의 뼈대가 아니라 오래전에 소멸된 전체 조웅의 유적이며 행성대기 내 미묘한 화학적 불균형으로 감지되어 점차 무생물적 기준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적입니다. 혹은 훨씬 더 오싹한 변형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행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 행성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바다는 푸르고 대륙은 초록빛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들은 지능적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다세포이며 다양하기도 하지만 아직 방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여행자들이 찾던 문명은 8만 5천 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30만 년 동안 지속되었고 예술과 과학, 전파, 신호, 별에 대한 꿈을 만들어냈으며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 세계의 생물학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떠난 문명이 남긴 생태적 틈새를 채우며 자리 잡았습니다. 그 행성은 살아 있습니다. 그 문명은 멸종했습니다. 여행자들은 6만 년이 늦게 도착하여 누구도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이 희망했던 생명체들이 한때 살았던 세계를 볼 수 있을 만큼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들보다 먼저 걸었던 존재들을 결코 알지 못할 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극적인 과장이나 꾸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의 직설적인 결과입니다. 여행 시간이 수만 년 단위로 측정되고 문명의 수명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년에 이른다면 목적지 문명의 기술적 존재 기간 동안 도착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그 창이 아직 열려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감지한 신호는 수천 년 전에 출발했으며 그것을 받을 때쯤이면 출발 문명은 그 신호의 빛 여행 시간만큼 나이 들어 있습니다. 4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받은 신호는 4천 년 전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문명은 3,900년 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을 알기까지 또 한 세기가 걸립니다. 따라서 두 문명 간의 상호 도달 가능성의 창은 은하의 나이 또는 문명의 수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 개의 독립된 시간 제약 조건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 별의 거주 가능 창, 두 번째 별의 거주 가능 창, 그리고 그 창 내에서 각 문명의 기술적 수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야 하며 그 겹침이 여행이 완료될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이 교차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하 역사 내 임의의 시점에 시작하는 각각 60억 년 동안 지속되는 두 개의 태양 유사별을 가정합니다. 이들의 거주 가능 창이 겹칠 확률은 상당히 높으며 약 40%부터 50%까지입니다. 이는 창이 은하 시간에 비해 긴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겹치는 거주 가능 창 내에서 각 문명은 고작 100만 년을 차지합니다. 두 문명이 동시에 존재할 확률은 약 3천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좁은 겹침 속에서 여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까워야 하며 이는 가능한 속도와 거리의 함수입니다. 5천 광년의 거리와 10% 광속의 속도로 이동한다면 편도 여행 시간은 5만 년입니다. 이는 여행하는 동안 그 창이 적어도 5만 년 이상 지속되어야 목적지 문명이 아직 존재하는 동안 도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00만 년짜리 창에는 5만 년씩 겹치지 않는 구간이 20개 있습니다. 만약 두 문명이 각각 60억 년의 공유된 거주 가능 창 내에서 임의의 100만 년 간격을 차지한다면 이 간격들이 최소 5만 년 이상 겹칠 확률은 대략 3,2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목적지의 존재와 위치를 완벽히 알고 있다는 가정, 즉시 출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행성 규모의 에너지 소모를 요구하는 속도를 전제로 합니다. 별은 또한 움직입니다. 은하는 정적인 별 위치의 격자가 아닙니다. 회전하는 원반 모양으로 별들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빠르게 은하 중심을 돌며 공전합니다. 태양은 약 220km/초로 공전하며 2억 3천만 년에 한 번 전체 공전 주기를 완성합니다. 5만 년의 여행 시간 동안 목표 별은 자체 공전 운동으로 약 37광년 이동합니다. 37광년입니다. 목표는 한 번의 여행 동안 가장 가까운 별들보다 더 멀리 떠내려 가기도 합니다. 50만 년 동안은 약 370광년, 500만 년 동안은 3700광년까지 이동하며 단순히 떠내려가는 것 이상으로 은하 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현재 위치를 향해 출발한 우주선은 만약 그 궤적이 목표의 공전 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빈 공간에 도착할 것이며 그 시간 동안 목표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규모에서는 궤적이 매우 복잡해지고 별들은 단순한 원운동이 아니라 수직으로 진동하며 중심면 위아래로 약 6천만 년에서 7천만 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또한 나선팔의 중력 교란, 수백만 태양 질량의 밀집 가스 구역인 거대 분자 구름과의 만남이 별의 궤적을 예측 불가능하게 흔듭니다. 이러한 교란들의 누적 효과는
5만 년 후 별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는 것이 이론상 은하의 중력장을 매우 높은 정밀도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어떤 관측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더 긴 시간 규모에서는 예측 자체가 사실상 혼돈 상태에 빠집니다. 목적지는 지도상의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목표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은혜는 한순간에 10에서 1000개의 문명이 존재하며 이들은 수천에서 수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들을 빛속도의 의미 있는 분수로 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며 이는 별의 출력조차 능가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수천 년에서 수만 년에 걸친 여정을 필요로 하며 이동한 발신 문명은 지속되어야 한다. 우주선은 생존해야 하고 도착 문명은 존재하며 감지 가능해야 한다. 관련 별들의 거주 가능 창이 겹쳐야 하며 두 문명의 기술적 창도 그 거주 가능 창 내에서 겹쳐야 한다. 그 겹침은 여행 기간을 초과해야 하며 도착 별의 위치는 전체 여행 기간 동안 충분한 정확도로 예측되어야 한다. 각각의 제약 조건은 독립적이며 각각 실패 확률을 내포한다. 이들을 곱하면 성공적인 물리적 접촉의 복합 확률이 생성되며 이는 무한소수에 가까워 점점 희박해진다. 이것이 시간적 격리의 의미다. 은하는 너무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짧다. 너무 오래된 이유는 130억 년의 역사가 어떤 문명의 존재를 한순간에 섬광으로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너무 짧은 이유는 각 문명의 생존 창이 우주 간 이동의 느린 기계 장치가 어떤 것을 가로지르기 전에 지나가기 때문이다. 두 문명은 긴 역사를 통해 모두 은하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둘 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외부를 내다보며 접촉을 꿈꿀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문명이 60억 년 전에 밝게 타올랐고 다른 하나가 오늘 불을 붙인다면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 은하는 한쪽이 무덤으로 데려가기 전에 다른 쪽이 눈을 뜨게 만든다. 그들은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 같은 순간을 공유하지 않았다. 우주는 생명을 반복적으로 어쩌면 풍부하게 만들어내지만 각각의 지능 실험에는 밖을 향해 나아갈 시간의 조각만을 허락한다. 그 시간 조각 대부분은 고립 속에 지나가며 같은 순간에 불타는 다른 조각을 찾지 못한다. 우주선들은 같은 바다를 항해한다. 서로 다른 세기에 항해하며 바다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두 문명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불가능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가까이 떠오르고 시간적으로 겹치며 충분한 에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해도 마지막 장애물이 남아있다. 그것은 거리, 에너지, 시간의 장애물이 아니며 우주에 팽창하는 구조 자체에 내장된 기하학적 장애물이다. 그리고 다른 장애물과 달리 이것은 접촉을 단순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주 전체의 대다수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도 영원히 접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장애물, 즉 엄청난 거리, 상대성 속도 한계, 기하급수적 에너지 비용, 냉혹한 문명 수명의 짧음은 적어도 정지 상태인 우주 내에서 작동한다. 두 별 사이의 간격은 엄청날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고정된 크기다. 5천 광년의 여행을 고려하는 문명은 그 목적지가 제자리에 머무른 채 계획할 수 있다. 간극은 벅차지만 안정적이다. 목표는 도달하려 할 때 멀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 우주는 정지 상태가 아니며 매년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먼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한다는 관측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은 정적인 공간 속에서 물체들이 흩어지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간 자체의 팽창, 즉 우주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확장되어 은하들을 풍선처럼 부풀게 하는 것이다. 은하들은 우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허블의 법칙은 이 팽창을 우아한 선형 관계로 정량화한다. 거리가 2배인 은하는 2배 빠르게 후퇴한다. 거리가 3배인 경우 후퇴 속도도 3배다. 비례상수인 허블 상수는 현재 약 초당 70km/메가파섹으로 측정된다. 한 메가파섹 약 326만 광년, 거리마다 후퇴 속도는 70km/초씩 증가한다. 적당한 거리에서는 이 효과가 미미하다.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의 중력으로 인해 실제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내력 속도가 우주 팽창을 넘어선다. 그러나 수억 광년 이상 거리에서는 팽창이 지배적이다. 은하들은 수천 킬로미터 퍼 초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대상들은 빛의 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잠시 멈춰서 생각할 만하다.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대상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우주 속도 한계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물체가 공간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공간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할 수 있는지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정 거리 이상의 은하들은 초광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역 공간 내에 정지해 있다. 그러나 그들 사이와 우리 사이의 공간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분리 거리는 빛이 넘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물리적으로 정확하며 그 결과는 절대적이다. 약 14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 이 경계를 허블 방형이라고 하며 중요한 임계점을 의미한다. 이 거리 너머에서는 공간이 광자가 통과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한다. 허블 반경 너머 은하에서 지구를 향해 직접 보내진 빛 신호는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 신호가 희미해서가 아니고 차단되는 것도 아니며 광자가 넘어야 하는 공간이 광자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 신호는 강한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수영 선수처럼 뒤처진다. 우주는 국지적 공간을 빛의 속도로 계속 전진한다. 그러나 몇 초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 이유는 전체 거리가 신호가 닿을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다. 가상의 증폭기나 중계소, 기발한 인코딩 방식으로 이 장벽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팽창하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특성이다. 광자는 물리학이 허용하는 최대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공간은 우주의 에너지 내용에 따라 결정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후자가 전자를 초과할 때 인과적 연결은 불가능하다. 신호도 우주선도 어떤 힘도 그 격차를 메울 수 없다. 두 영역은 물리학자들이 인과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부르는 상태가 된다. 그들은 같은 우주에 존재하지만 같은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결코 상호작용하거나 소통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주의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즉 우주가 투명해진 138억 년 전 이후 빛이 지구에 도달할 시간이 있었던 공간의 구체는 현재 지름이 약 930억 광년이다. 이 수치는 우주의 나이 138억 년에 빛의 속도를 곱한 것보다 크다. 이는 공간이 전체 여행 시간 동안 계속 팽창했기 때문이다. 수십억 년 전 우리를 향해 빛을 방출했던 물체들은 훨씬 가까웠다. 그 이후로 빛은 계속 이동했지만 공간의 팽창은 그 물체들을 빛의 이동 시간 이상으로 멀리 데려갔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방출 당시 대략 4200만 광년 떨어진 물질에서 나온 것이다. 그 동일한 물질은 지금은 46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138억 년의 우주 팽창에 의해 밀려나 있다. 이 관측 가능한 구체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으며 각각 수십억 개의 별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방대한 집합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전체 우주는 관측 가능한 부피를 훨씬 넘어 확장되어 있다. 우주의 공간 곡률 측정치는 공간이 매우 정밀하게 평평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우주가 우리의 관측 지평선을 훨씬 넘어 확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평평함에 기반한 보수적 추정치는 전체 우주가 관측 구체의 지름보다 적어도 250배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 즉 빛이 도달할 시간이 있었던 현실의 일부는 실제 존재하는 것의 1%도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우주론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고 있다고 가정해왔다. 중력, 즉 모든 물질 간의 상호 인력은 우주를 점차 감속시키는 우주적 제동 역할을 해야 하며 완전히 멈추지는 않더라도 점차 느려지게 만든다. 1998년에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팀은 먼 초신성을 연구하면서 정반대를 발견했다. 팽창은 감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되고 있다. 공간은 매 시대마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잘 이해되지 않은 성분인 암흑 에너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총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희석되지 않는 일정한 에너지 밀도를 우주 전체에 퍼뜨린다. 일반 물질과 복사는 공간이 커질수록 밀도가 낮아지지만 그 고정된 양이 증가하는 부피에 퍼지기 때문에 희석된다. 그러나 암흑 에너지는 희석되지 않는다. 그 밀도는 단위 부피당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는 팽창으로 새 공간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 암흑 에너지가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의미다. 공간이 많아질수록 암흑 에너지도 많아지고 그 반발 효과는 더욱 강해진다. 팽창은 공간을 만든다. 공간은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다. 암흑 에너지는 팽창을 가속화한다. 팽창은 더 많은 공간을 만든다. 이 사이클은 무한히 계속된다. 이 가속 팽창은 우주론에서 가장 심오하면서도 덜 인식된 사실일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 우주 사건 지평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계속 커지는 것은 오래된 빛이 처음 도달하기 때문이지만 사건 지평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영원히 관측할 수 없게 되는 경계다. 팽창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우리의 관측 구역 내에 있는 은하들이 이 사건 지평선을 점점 더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한번 은하가 사건 지평선을 넘으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방출된 신호도, 생성된 빛도 결코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은하는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빛은 점차 적색 이동하며 점점 더 긴 파장으로 늘어나고 점점 더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결과는 같다. 은하는 사라지고 파괴되거나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상호작용 영역에서 제거되는 것이다. 이것이 서로 다른 거리의 문명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단계별로, 규모별로 팽창을 따라가며 5천만 광년 거리, 즉 비르거 군지까지의 거리에서 벽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관찰하라. 팽창은 약 초당 1100km의 후퇴 속도를 더한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지만 빛의 속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비르거 군집의 문명이 보내는 신호는 여전히 5천만 년의 빛 여행 후에 도달하며 여정 동안 팽창에 의해 약간 더 늘어난다. 물리적 이동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해양의 10%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은 이 격차를 넘는데 5억 년이 걸리며 이동한 팽창은 거리를 몇 퍼센트 더 늘릴 것이다. 목적지는 멀어지지만 당신은 빛의 속도 10%로 그것을 쫓고 있다. 이 거리에서 당신은 후퇴 속도보다 빨리 도달한다. 그래서 결국 도착하지만 그 여행은 단순히 거리 나누기 속도 계산보다 더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 발걸음마다 발밑에 늘어나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500백만 광년 거리에서 후퇴 속도는 대략 초당 1800km로 상승했으며 이는 빛의 속도의 약 3.6%에 해당한다. 이 거리에서는 배가 해수의 10%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팽창을 거의 따라잡지 못한다. 하지만 가까운 일은 아니다. 직선 거리 계산을 훨씬 넘어서는 여행 시간은 배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간극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극적으로 늘어난다. 해수의 5% 속도에서는 배가 더 이상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아직 건너야 할 우주 공간이 그 속도로는 더 빨리 확장되어 배가 이동하는 속도를 훨씬 넘어선다. 목적지는 영원히 멀어질 뿐이다. 해수의 5% 또는 그 이하로 제한된 어떤 문명에게 있어서 5억 광년은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벽을 의미한다. 그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건설하더라도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10억 광년에서는 후퇴 속도가 약 초당 2만 1600km로 빛의 속도의 약 7%에 가깝다. 배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빛의 속도 7% 이상으로 가속해야 한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속도를 훨씬 넘어야 한다. C의 10%에 해당하는 속도로는 실질적인 교차 속도가 겨우 C의 3%에 불과하다. 팽창을 감안하면 노미널 10억 광년의 여정은 수십억 년이 걸리는 여행으로 바뀐다. 배가 도착할 무렵에는 목표였던 별이 연료를 다 소모하거나 백색 외성 또는 중성자별로 붕괴했을 수도 있다. 행성은 수십억 년 전에 적색 거성 단계에서 별에 삼켜졌을 수도 있다. 여행자는 문명보다도 별에게 훨씬 늦게 도착하는 것이다. 그들은 별보다도 훨씬 늦게 도착하는 것이다. 50억 광년에서는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의 약 36%에 이른다. 36% 이상의 지속적인 여행이 가능한 배만이 간극을 좁히기 시작할 수 있다.
30%의 속도를 달성하려면 1000톤의 적재물을 위해 수년간의 전체 인류 에너지 출력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36%를 넘어서면 요구량이 더 높아진다. 그럼에도 이 여행을 시도하는 문명은 가속 연소 동안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 지속될 여행 동안 별의 완전한 제어를 넘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적 난제는 단순히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모순된다. 어떤 배도 수십억 년 동안 추진력을 유지할 충분한 연료를 탑재할 수 없다. 외부 에너지원이 이처럼 먼 거리에서 배를 추적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여행은 비현실적이 아니라 알려진 어떤 물리 법칙 아래에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약 140억 광년을 넘어서면 질문은 무의미해진다.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팽창은 영구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 문명들은 마치 별개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과적 미래와 완전히 단절된다. 그들은 99.9%의 빛 속도로 함대를 출범시킬 수 있지만 매 초마다 모든 배는 더욱 뒤처지게 된다. 그들이 최대 출력으로 모든 방향에 방송을 해도 우리는 한 개의 광자를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팽창하는 우주는 우리 사이에 불가침의 벽을 세웠으며 이 벽은 매 초마다 두꺼워지고 절대 돌파되지 않는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내의 은하들 중 약 97%는 이미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빛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더 가까웠던 시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지금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현재는 이미 도달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그들의 미래는 우리가 결코 접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 우주의 깊은 곳에 대한 모든 사진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만 절대 만질 수 없는 대상들의 초상화이다. 중력으로 결속된 지역 그룹 내에서는 약 80개의 은하,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포함가 팽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력이 이 은하들을 묶어두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의 공간은 서로 끌어당김을 이겨낼 만큼 빠르게 팽창하지 않는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약 110km/초로 서로 다가오고 있으며 약 40억에서 50억 년 후에 병합될 예정이다. 지역 그룹은 가속 팽창의 바닷속에 떠도는 중력적 일관성의 섬이다. 그러나 지역 그룹 너머의 모든 구조물은 후퇴하며 그 소멸의 시기는 추상적이 아니다. 이는 현재의 허블 상수와 암흑 에너지 밀도에 기반한 확실한 계산 스케줄을 따른다. 약 5,400만 광년 떨어진 버고 클러스터와 가장 가까운 주요 은하 집단은 약 100억 년 내에 우주사건 지평선을 넘게 된다. 그 은하들, 수천 개의 별의 공장들, 가능성 있는 문명들은 적색편이 되어 영구적으로 인과적 접촉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때까지 접촉하지 못한 버고 클러스터의 어떤 문명도 영원히 도달 불가능하게 된다. 약 3억 2천만 광년 떨어진 코모마 클러스터는 더 빨리 지평선을 넘는다. 그 후퇴 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약 80억 년 내에 인과적 접촉을 벗어나게 된다. 우주 거미줄의 거대한 벽과 필라멘트, 즉 가장 큰 구조물들은 유사한 시간 척도 내에 우리의 인과적 영역에서 해체되고 소멸한다. 각 구조물이 사건 지평선을 넘으면 그것은 단순히 관측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서도 사라진다. 더 이상 우리 지역 그룹의 어떤 것도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약 150억 년 내에 지역 그룹 밖의 모든 은하는 우주 사건 지평선을 넘어설 것이다. 미래의 관측자들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병합된 잔재 속에서 하나의 은하와 완전한 무한의 공허로 둘러싸인 우주를 마주할 것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파장이 너무 길어져서 어떤 기기도 감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른 은하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관측 증거는 없으며 빅뱅이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증거도 우주가 영원히 정적인 단일 은하로 떠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문명 간 접촉 문제와 별개인 먼 가설적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문명들이 결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상한선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은하군 또는 클러스터 내의 별개 중력 결합 구조에 거주하는 두 문명은 우주의 팽창이 부과하는 엄격한 기한에 직면한다. 만약 그들이 팽창이 서로의 인과적 범위를 벗어나기 전에 접촉을 이루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지 못한다. 그 기한은 협상이 불가능하며 기술적 진보에 달려 있지 않다.
이는 가속 팽창 하의 시공간 기하학의 결과이며 물리 법칙 내에서 작동하는 어떤 기술도 이를 우회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은혜에 있는 문명에게 이 기한은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 현재 빛보다 빠르게 후퇴하는 은혜에 있는 문명은 이미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속도로든 출발하는 어떤 선박도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지나가는 공간이 어떤 배로도 지나갈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혜 있는 문명은 뛰어나고 고대이며 접촉을 간절히 원하며 모든 방향으로 신호를 방송하더라도 상관없다. 팽창하는 우주는 우리 사이에 뚫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냈다. 이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꺼워지고 결코 뚫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은하 내에서도 우주 팽창이 문명을 구분하는 주된 요인은 아니다. 은하 자체가 중력 결합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수천 광년 단위로 측정되는 은하 내 거리들은 팽창으로 인해 늘어나지 않는다. 은하 내의 장벽은 여전히 속도 제한, 에너지 심연, 그리고 문명의 수명이라는 잔인한 제약이다. 하지만 팽창은 은하 너머에서 도움이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제거한다. 만약 페르미 역설의 해답이 다른 은하에 있다면, 또는 비르거 군집이나 코마 슈퍼클러스터 어느 곳에 있는 문명이 별내 여행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다. 팽창하는 우주는 은하 간 여행이 대다수 은하와 은하 간 조합에서 단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격리의 전체 구조를 구축하자. 모든 장벽이 서로 겹치며 이 구조의 누적된 강도를 빠르게 또는 천천히 관찰하라. 왜냐하면 이 논증의 핵심은 이것들이 같은 문제의 다른 묘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6가지 물리학 분야에서 나온 독립적인 문제들이다. 각각 하나만으로도 별내 접촉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며 함께 결합되어 전체 강도가 그 부분들의 합을 능가하는 복합 장벽을 형성한다. 1단계. 문명은 흔하더라도 하나의 은하 내에서는 수천에서 수만 광년의 거리로 분리되어 있다. 이는 10만 광년 너비의 원반 모양 은해 4천억 개의 별이 포함된 천체 밀도와 은하 부피의 결과이다. 이 장벽은 천체 물리학과 공간 통계학에서 비롯된다. 어떤 기술로도 줄일 수 없다. 이는 은하 내 물질 분포에 관한 사실이다. 2단계. 빛의 속도는 질량이 있는 물체의 속도에 대한 절대 상한선이다. 이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 기술된 시공간 구조의 결과이다. 현대 물리학에 깊이 뿌리내린 프레임워크로 1세기 이상 실험적 검증을 통해 어떤 심각한 이론적 도전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 장벽은 근본 물리학에서 비롯된다. 어떤 다른 물리 법칙보다 더 많은 소수점 자리까지 시험받았다. 미래의 공학으로 재수정될 수 없다. 3단계. 빛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로켓 방정식에 따라 연료의 질량은 탑재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 가장 효율적인 이론상 추진 시스템조차도 의미 있는 탑재량을 상당한 비율로 가속시키기 위해 별 규모의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이 장벽은 열역학과 운동량 보존의 수학에서 비롯된다. 물리 법칙을 따르는 모든 추진 시스템에 적용되며 이는 모두 해당한다. 4단계. 기술 문명은 은하 시간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한다. 수백만 년의 수명을 인정하더라도 두 문명이 겹치는 시간적 창과 여행 범위 내에 공존할 확률은 적다. 분리된 거리를 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자주 문명의 수명을 초과한다. 이 장벽은 생물학, 생태학, 존재 위험 통계학에서 비롯된다. 이는 물리학과 무관하며 더 빠른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접촉을 제약한다. 5단계. 별들은 그 질량과 진화 단계에 따라 유한한 거주 가능 시기를 갖는다. 서로 다른 유형의 별 주변에서 발생한 문명들은 겹치지 않는 거주 가능 시기를 경험한다. 70억 년 전에 번성했던 문명은 오늘날 발생하는 문명의 목적지를 제공하지 못한다. 30억 년 후에 등장할 문명은 지금 존재하는 문명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이 장벽은 별의 천체 물리학과 수소 핵융합 핵물리학에서 비롯된다. 수십억 년의 시간 규모에서 작동하며 어떤 별이 생명을 지탱할 수 있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결정한다. 6단계.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은 지역 중력 결합 그룹을 넘어 가속되고 있다. 모든 은하는 후퇴하고 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대부분은 이미 인과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은하 간 여행은 압도적 다수의 은하 조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도 은하 간 접촉의 시간 창은 좁아지고 있으며 결국 영구적으로 닫힐 것이다. 이 장벽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관측 우주론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6가지 중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규모에서 불가능성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 층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각각은 서로 다른 물리학의 분야에서 유래한다. 이것들은 하나의 장애물의 다양한 측면이 아니다. 서로를 포갠 6개의 벽이다. 각각은 벽을 통과하는 것을 잡아내며 그 벽을 지나쳐가는 것들을 막는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문명도 여전히 속도 제한에 직면한다. 높은 속도를 달성한 문명도 시간적 불일치에 직면한다. 이웃과 공존하는 우주도 거리 문제에 직면한다. 다른 은에 존재하는 문명도 팽창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 장애물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다. 각각은 다른 장애물이 남긴 틈새를 메우며 하나의 실패 지점이 없는 감옥을 형성한다. 확률들을 곱한다. 모든 단계에서 가장 관대한 가정을 사용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발생한 두 문명이 물리적으로 만날 확률은 너무 작아서 사실상 0으로 반올림될 정도다. 정확히 0은 아니다. 물리학은 문명이 바다의 1% 속력을 내는 선체를 발사하여 목적성 별에 도달하고 10만 년 후에 또 다른 문명이 기술적 정점에서 준비되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필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확률, 공간적 근접성, 시간적 겹침, 충분한 에너지, 생존 가능한 여정, 지속 가능한 목적지의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우리 은하 크기의 전체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우주가 제공하는 우주적 침묵의 이론적 모순에 대한 해답이다. 질문은 모두 어디에 있나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다른 문명의 존재가 다른 문명의 접근성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물리학은 그런 보장을 하지 않는다. 우주는 지능적 생명체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수천 개의 문명이 은하 역사 전체에 걸쳐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백만 개의 문명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이족의 은해에 흩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구조, 거리, 속도, 제한, 에너지 장벽, 시간적 불일치, 별의 마감 시한, 끊임없는 확장은 사실상 그들 모두가 서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도록 만든다. 침묵은 존재하지 않음의 증거가 아니라 구조의 증거다. 우주는 고립된 생명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악이나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별이 타오르고 행성이 형성되며 화학이 생물학으로 발전하는 동일한 물리 법칙들이 작용하는 결과일 뿐이다. 이 생명을 창조하는 법칙들은 또한 감옥을 만든다. 별을 구동하는 핵 반응을 지배하는 상대성 이론은 또한 그들 사이를 이동하는 속도를 제한한다. 가스구름을 성단으로 끌어들이는 중력은 또한 은하들이 수백만 광년의 공허 속에 퍼지도록 만든다. 우주 팽창을 가속하는 암흑 에너지는 또한 대부분의 우주가 영원히 접근 불가능하게 만든다. 창조와 고립은 같은 방정식에서 나온다. 이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다. 우주적 고독의 무게를 느끼며 압박감을 느끼는 것.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외계 하늘을 바라보며 궁금해했든 거의 확실히 그들은 혼자일 것이다. 발사된 배도 수신된 신호도 공허를 가로지르는 손도잡기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 호기심과 그리움으로 불타는 두 지능이 서로 넘을 수 없는 간극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을 갖는 또 다른 방식도 있다. 우주가 이룬 것들을 생각해보라. 상상할 수 없는 밀도와 온도의 초기 상태에서 팽창하고 냉각되며 엄청난 복잡성의 구조로 조직되었다. 원자를 소립자로부터 만들어냈다. 그 원자들을 별로 형성했다. 별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 초신성으로 우주 먼 곳에 흩뿌렸다. 그 원소들을 행성으로 모았고 에너지로 흔들며 기다렸다. 적어도 한 경우, 아마도 수십억 번의 경우 기다림은 결실을 맺었다. 화학은 생물학이 되었고 생물학은 복잡성을 이루었으며 복잡성은 의식을 탄생시켰다. 의식은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냈다. 원자를 궁금해하는 원자들, 별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별먼지, 의식과 그 의미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무엇이든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조건을 만들어 왔다. 물질의 구성, 그 어떤 불완전함도 그것이 비록 미흡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의 진정한 규모를 잡아내는 이 순간을 위해서 그 이해는 고립됨으로 인해 약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우리가 우주 곳곳에 존재하는 다른 마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우주 이해는 더 소중해진다. 모든 방정식이 유도되고 모든 관찰이 기록되며 모든 이론이 시험되는 것은 문명이 자신의 제한 내에서 최대한 도달하려는 노력의 결과다. 벽은 현실이다. 그리고 도달하는 것도 현실이다. 벽이 있음을 알면서도 손을 뻗는 종족이 있다는 것이 경이롭다. 우주의 구조는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설계된 건축물이다. 서로를 고립시키는 확장도, 화학이 시작되게 하는 팽창도, 접촉을 방해하는 거리도, 은하 전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재앙을 방지하는 거리도, 별의 수명도 모두 동일한 법칙에서 비롯된다. 고립은 잘못된 우주를 만든 대가가 아니다. 우주는 복잡성과 인식이 다양한 규모에 걸쳐 분포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만들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건도 동시에 모두를 소멸시킬 수 없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하늘의 모든 점들은 태양입니다. 그 태양들 중 많은 것들이 세계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어떤 세계들은 바다, 대기, 생태계, 문명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에 도달하는 빛은 수년, 수십 년, 수세를 여행하며 결코 방문하지 않을 곳과 결코 만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당신과 그들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공간은 당신과 그들을 구분합니다. 빛과 공간 모두 동일한 물리 법칙에 따라 지배받으며 이는 우주가 시작된 후 최초의 순간 몇 분 안에 작동하기 시작한 기본 상수들과 동일한 수학적 구조를 통해 표현됩니다. 우주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별들로, 세계들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을 만들어낸 화학과 물리 법칙과 동일한 법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있습니다. 장엄하고 두렵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처벌이 아니라 충분히 크고 오래되고 정밀하게 구조화된 우주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우주는 자신을 측정할 수 있는 정신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크고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수천 광년의 진공으로 당신과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정신이 오늘 밤 같은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낯선 별자리로 둘러싸인 외계 하늘 아래 앉아 우주가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잔인함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기하학, 물리학, 별과 행성,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깊은 수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도 결코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공유하는 것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같은 우주를 공유하며 동일한 법칙들이 두 사람 모두를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별의 용광로가 그들의 뼈에 칼슘을, 당신의 피에 철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을 고립시키는 우주의 팽창은 동시에 두 사람 모두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광대해서 어느 한 부분도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에 속하는 소속감입니다. 모든 문명은 하나의 창문입니다. 모든 창문은 같은 우주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볼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특별하며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우주는 만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이로움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서 작은 세계와 작은 정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성공했습니다.